독재 사표를 지향하는 제5공화국이 출범돼 너무 맞아서 피가 터지고 맞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진짜 지옥 같은 데 있습니다. 거기는. 박인구하고 그 정영환 씨하고 그 내왕이 잘 있었거든. 그냥 동물 키워도 죽지 않게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의 원조가 형제복지원이잖아요. 민간인 강제 수용소의 수익 창출 구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기가 두 번을 했었거든. 기가를 두 번 할 때 우리 고모가 이제 옛날 거든요. 간판이. 예. 아, 이 생각하면 진짜 여기는 지금 뭐 기억나시는 게 그리고 이쪽도 길이 있어요. 이쪽도. 어때요? 좀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편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많이 달라진 글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이 고가 도로 자체가 바뀌었는데 뭐. 도로자들 마트 있고 이 목욕탕도 그대로 있었고 이 네. 목욕탕 이거도 하조승이 이거 집 전화번호니까 집 전화가 우리 없었거든요. 그래 이제 집 전화번호가 없다. 그리고 집은 바로 이쪽이다. 이래도 내 말을 안 믿어준 기라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있다가 갑자기 뭐 새벽에 이상한 차 오더만은 그렇게 이제 잡혀가게 된 기라예. 형제복지원은 사라졌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한 요즘 됩니다. 전문이. 그러니까 저쪽 면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예, 저쪽으로 바라보지 저쪽으로. 언덕은 여전히 가파르다. 뒷산만 넘으면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다. 가야 됩니다. 조금 쉬어도 되죠? 안 된다. 담배 못 핀다. 아니 좀 마시려고 다리가 아파서. 그때 내가 한번 와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비들 서가 있고 뭐 무덤 같은 거 이제 저런 식으로 무덤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 터다지 했었던 그 공사 인부로 나오셨던 분은 그 당시에 뼈가 나오고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 영락공원 무용고 그쪽으로 넘겼다 뭐 이런 이야기.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간 공식 사망자 513명. 그러나 이건 원장 박인근의 기록일 뿐이다.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는 더 많은 죽음이 새겨져 있다. 끝없고 지금도 찾지 못한 시신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산에. 직접 목격하셨어요? 예, 직접 목격을 했어요. 제가 때리는 것까지. 나름 과정도 까다롭죠. 소대원들이 봐서는 안 되니까. 봐도 뭐 말이 웅성웅성 나올 거는 또 사람 관 막 나르니까. YTN 기획탐사팀은 형제복지원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던 중 의심스러운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22살 김광우, 85년 1월 14일 사망. 사인은 신부전증과 고혈압. 그런데 87년 박인근을 수사했던 김영원 검사에게 한 수용자가 보낸 탄원서에 같은 이름이 나온다. 여기에 등장하는 김광호는 정신요양원에 갇혀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탄원서를 쓴 생존자를 찾아 그가 목격한 죽음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제가 이제 그 기자님 전화 받고 콩콩 이제 생각 더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 애가 어렸어 나보다. 그리고 얼굴에 뽀송뽀송하니 이렇게 여드름도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막 났을 때라. 그러니까 그때 가가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하여튼 들어와가지고 22살 때에 죽었을 거야 아마. 죽었어요. 침대 에다가. 22살 청년의 죽음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병 탓으로 꾸며졌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내 옆에 있었습니다. 침대가. 형님 여기 진짜 못 있겠다. 응? 가깝 죽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다 누나 약속하니까 죽은 거야. 강신우 씨는 살아남았다. 그는 84년 여름 형제복지원에 끌려왔다. 강제로 약을 먹고
복지원 내 정신요양소에 갇혔다. 버티고 버텨서 지옥을 벗어났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뇌를 다쳤을 때 이렇게 된 거야. 에? 근데 그게 몰랐어 내가. 뇌출이 왔다가 이게 이제 막히니까 이제 뇌경색이 온 거야. 그러다 가면 갈수록 몸이 자꾸 걷는 게 더 안 좋아지고. 생과 사의 위태로운 경계선을 걷다 가까스로 삶의 영역으로 넘어온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곁에 두고 산다. 저도 어릴 때 죽으려고 동 껐어. 너무 힘들었어. 나온 뒤에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어떻게 살 방식을 모르니까. 국가가 아동 임신매매한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내가 그걸 분하고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려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도 살아남았다. 87년 전두환 정권의 수사 방해 끝에 살인과 폭행이 아닌 특수감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특수감금마저 무죄로 판단했다. 2년 6개월 형을 살고 1989년 7월 20일 출소했다. 화려하게 복귀해 법인명을 4차례나 바꿔가며 사업을 벌이다 형제복지원 법인 허가가 최종 취소되고 5개월 뒤 2016년 6월 사망했다. YTN 기획탐사팀은 박인근의 출소 뒤 사망까지 27년간의 행적을 쫓다 한 곳에 이르렀다. 형제복지원이 그랬던 것처럼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 형제복지원의 마지막 이름 실로암의 집이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금은 버려져 있다. 그런데 실로암의 집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박인근이 아니다. 그의 셋째 아들이다. 니네 아버지가 잘못됐으니까 자식도 잘못됐어.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안 돼요. 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투명하면 누가 해도 괜찮습니다. 투명하면. 근데 문제는 투명한가에 포인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2001년 부산시 주례동 형제복지원 부지 매각대금 223억 원. 2005년부터 2009년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118억 원. 이렇게 법인 명의로 조성된 자금은 사회복지와는 무관한 목욕탕과 온천 등에 투자됐다. 법인 수익사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박인근 개인 돈벌이였다. 복지시설이라고는 명목상 실로암의 집 하나를 운영한 것이 전부였다. 취재진이 확보한 2000년대 실로암의 집 회계 자료를 보면 회장님 개인 지출이라며 장학사업이나 교회 헌금으로 수억 원을 지출하고 사위에게 이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송금하기도 한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았으니 횡령이라고 고발할 사람도 없었다. 2012년 부산시 감사 결과 박인근 일가의 범죄가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재산 매각 대금 중 14억 5천만 원 횡령, 온천 사업으로 번 돈 가운데 4억 4천만 원 횡령, 장기 차입금 118억 원 중 16억 원 횡령, 나머지 사용처 불투명. 2000년 이후에 사상훼손천이나 각종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복지법인이 장기 차입 허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장기 차입을 계속해서 이제 부산시가 허가해 주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유착 의혹이 가게 됐던 부분이고. 박인근은 2012년 돈줄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함께 몰락의 길을 걷는다. 형제복지원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세습도 무산됐다. 그러나 빼돌린 돈은 이미 어딘가로 흘러간 뒤였다. 호주 시드니 골프장을 갖춘 대형 스포츠 센터. 부지만 8만 제곱미터다. Who established the sports club? Can you ring that because I've got our shop full of customers? 현재 소유주는 박인근의 셋째 딸과 사위다. 90년대 중반 형제복지원에서 빼돌린 돈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인근은 매일 밤 골프장 수입 내역을 팩스로 받아 직접 결제했다. 장녀에게는 아동복지시설을 물려줬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원생간 성폭행 사건이 잇따랐고 결국 부산시의 해산 명령으로 폐쇄됐다. 막내딸과 사위는 부산에서 정신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87년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던 정신질환자 가운데 일부가 그곳으로 옮겨졌다. 제가 막 걸을 때잖아요. 내가 그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거기에도 형제복지원에 있다 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굉장히 협조 안 해줘요. 굉장히 방어적이고. 87년 형제복지원 내 정신요양원 총무로 박인근과 함께 형사처벌받았던 둘째 아들은 현재 부산에서 주점을 하고 있다. 취재진은 그를 만났다. 선생님께서 당시에 이제 총무 역할을 하셨잖아요. 내가 뭘 총무했던 거니까. 선생님께서 박 선생님 맞으시죠? 아니, 장가 와서 그런 사람하고 누가 가르치는 거야. 그때 이제 기소된 거 보면 공소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선 피해자분께서 이제 증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리 무서워, 맞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피해자분한테 전혀 내가 무슨 피해나 그런 거 없어서 오히려까지 냈으니까. 내가 오히려 내 인생을 오히려 내가 그 피해다니. 아니 분명히 책임은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87년) 형제복지원과 함께 문제됐던 대전 성지원. (98년) 인권단체에 의해 참상이 드러났던 양지마을. 두 시설의 원장 노재중은 어떻게 됐을까? 대전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그 대재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복지재벌.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99년 노 씨는 횡령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곧 가석방됐다. 그리고 복귀했다. 사업은 번창했다. 2020년 현재 특수학교와 장애인 노숙인 시설, 노인 요양원과 병원까지 무려 12개 시설이 천성원이라는 법인 아래 모여 있다. 직원 600명, 한 해 정부 보조금은 136억 원에 이른다. 세습은 순조로워 보인다. 노 씨는 오래전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금은 부인이 천성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아들 셋은 모두 법인의 시설에서 직을 맡고 있다.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는 공익법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족벌 경영. 이뿐만이 아니다. 노 씨는 지난 2004년 천성원에서 양지마을 등 충남 영기군에 있던 시설 3곳을 분리해 이화라는 새로운 법인을 세웠다. 분리한다, 분리. 이사해서 분리시켜주면 돼. 엄밀히 말하면 천성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이사들이 다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노재중 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까지 8년 넘게 새 법인의 대표를 맡은 건 박모 씨. 98년 양지마을 직원으로 있다가 노 씨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 씨의 둘째 부인으로 올해 5월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여기 박 원장님 댁 맞나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YTN에서 나왔는데요. 약간 폭행이나 아내 감금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랑 SM에서 솔직히 아는 것도 많죠. 그래서 모르겠는데 저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도 이사회에서 후임을 정하고 그만두시잖아요. 의회장님 여쭤보세요. 저는 정말 공공의 재산인 복지법인을 마음대로 쪼갠 뒤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에게 나눠주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 이유를 새 법인의 초기 이사 명단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회과장 출신이요. 사회과장이 복지실로 담당. 그렇지. 사회과장 할 때부터 노재중이랑 이렇게 짝짝꿍이 됐었지. 그래서 이화법인을 만드는 거야. 큰 딸이에요? 그럴까요? 노재중이가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면장, 그 지역 면장.
공무원과의 유착, 이사회 장악, 족벌 경영은 그렇게 가능해졌다.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공직자하고 시설 운영자의 유착 관계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해주고 또 뒤로 그 주머니 차고. 취재 과정에서 노 씨의 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시설 자체는 개인 게 아니에요. 지금 직을 맡고 있을 뿐이지 저희는 떳떳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개인 소유물이 아니니까 이건. 그런데 취재진은 법인 공시 자료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차입금 33억 원. 노 씨와 그의 부인, 아들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들이 천성원에 빌려준 돈이다. 아니 내가 무슨 돈으로 그걸 빌려줘요? 아, 그 빌려주신 게 없어요? 여기 차입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 걔는. 나는 맨날 그저 뭐 한다고 풀이나 뽑고 뭐 이러가지고 내 나이에 뭐를 해. 아, 돈 빌려주신 것도 없고요? 경찰이 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저기 기자분이 얘기를 하시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법인이 출처불명의 돈 수십억 원을 빌린 셈이다. 그러나 감독기관은 그 경위는 물론 사용처도 모르고 있다. 로 그럼 특수관계인한테 차입한 게 없어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건 이제 별도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복지 행정은 이것만이 아니다. 천성원은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빌려 수익 사업인 병원에 쏟아붓는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해마다 적자가 쌓여간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투자를 대전시는 매번 허가했다.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그 의료기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의료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그 사회복지법인이 뭔가 탈법적 행위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천성원 자산 200억 원 가운데 절반은 빚으로 남았다. 그러나 노 씨 일가는 여전히 천성원을 지배하며 정권을 휘두른다. 회계장부에 기록된 차입금을 빌미로 채권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것도 빌린 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인에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결국은 고유목적 사업인 우리 공익사업 쪽에서 이 차입금을 나중에 주주나 임원의 종업한테 갚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영롱이야. 아야 이렇게 해서 그거를 대대손손 해먹는구나. 탐욕에는 끝이 없다.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하다. 그 속에서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후회와 원망, 그리움까지 모두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형, 경부 왔어, 경부. 형제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형제복지원은 그들을 가뒀다. 형은 다리가 불편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형을 두고 형제복지원을 떠나온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다. 사탕을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매에서 꺼내가지고 감춰놨던 거를 이렇게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탕을 사탕 쳐다보면 현장감 많이 나. 자기도 많이 먹고 싶었어. 하나 끓여오면 혈육 동생이라고. 그거 안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뭐 사탕 많이나 주나? 한 3개, 2개 주는 거 크게 놔뒀다가 그런 사탕을 감춰놨다가 한 번 만나면은 챙겨주고 그래. 어떻게 우리가 만났잖아. 형 박경호 씨는 2015년 세상을 떠났다. 폐암이었다. 평생을 아파했고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내내 가난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자고 우리. 어?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받고 다른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자. 꼭 형 만날 것 같아. 다음 생에서는 꼭 만날 사람이야. 형도 그렇게 생각하지? 살아남은 동생은 지금도 발버둥친다. 형제복지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열심히 살았구나. 알았지? 5공화국 강금의 시대,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갇혀 있다. 몸과 마음에 새겨진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뒤틀린 삶의 결과물격인 지독한 가난 속에. 그때 15살, 16살, 17살이었는데 성장기 때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다 나간 거예요. 허리가 협착증이 됐고요. 이렇게 허리 맨 밑에 게 붙어버렸고요. 무릎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6월달만 되면 퉁퉁 보여요, 이게. 어릴 때 제가 이제 집에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혼자 어딜 나가질 못했어요. 슈퍼도 어딜 나가지 못해서 그냥 내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8년간의 그 트라우마가 저한테 남아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혼자 못 갔어요. 조금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좀 악몽도 꾸고 괴롭기도 합니다. 날 때렸던 사람은 제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악몽들도 살아나기도 하고요. 지금의 삶이 이렇게까지는 안 가죠. 이제 제 삶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막 엉망진창 산 거죠. 청소년 시기를 힘들게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니까요.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배도 탔었고, 그 뭐 원양어선도 좀 탔었고, 그 먹고 살려고는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나도 먹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뭐 남에 훔치지 않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힘들더라고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떠올리시는 거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요. 우리는 다시 형제복지원과 마주했다. 형제복지원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하나의 사건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구조적이고 거대한 부조리다. 피해자들의 눈물은 현재의 일이다.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풍요를 누리며 살아간다. 지금 20년 전이라 덮으면 그럼 이거는 영원히 이제 이러한 모순을 가지고 가면서 사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논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회에서 취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손이 닿아야 되는 공공부조 시스템은 여전히 70년대, 80년대에 형제복지원이 운영되던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공공부조 시스템은 아직까지 형제복지원 체제 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와 소수자를 시야에서 지우는 대규모 수용은 5공화국의 유물이다. 이제는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수용 인원당 보조금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자체를 이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 그만하고 시설을 정하더라도 소규모 시설로 하고, 가능하면은 지역 사회에서 개인이나 가족들이 사유화하거나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거를 더 개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협동조합 형태의 새로운 시설들을 모색을 해볼 수도 있고. 비로소 야만의 시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한다. 진상규명이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든 살아남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희망을 좀 포기하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배우고 싶은 이제 욕망은 이제 계속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좋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라도 사회복지과로 한번 가보자 싶어서 제가 이번에 그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진짜 공부해 보려고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공부 좀 해가지고 남들처럼 떳떳하게 대우도 받고 싶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내 억울한 삶 보상도 받고 싶고, 이런 심정입니다.
그 초등학교 그 졸업학령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요쪽에서? 아니 졸업한 게 아닌데. 아, 그래요? 금융고시 치려고 해. 오케이. 네, 그것만 잠시 들어주시면은 제가 잠시만 좀 So just give up.